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32차례나 언급하며 북핵 문제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와 최첨단 무기 획득에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도발 가능성도 좀 열어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추가할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유엔에서 했든지 간에 항상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 강도라든지 그 타이밍 그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섭섭하고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죠. 결국에는 한미일이 강력하게 대북제재 공조를 해나겠다 그랬고 북한의 그런 입장을 반영하는 어떤 언급도 없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무엇을 기대했다면 이번 유엔 연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연설이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유엔 기조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32번 언급을 했고요. 또 촛불과 사람이라는 단어를 각각 10번씩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유엔에 어떤 역할론을 제기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어제 그 생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을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네. 그 유엔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자주의 이야기를 했죠. 예.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유엔 총회 연설뿐만 아니라 이어 열린 한국, 미국, 일본 정상회담에서도 지금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할 때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미국 정부에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에 압박을 가했을 때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때 어떤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반도에 그냥 그 봉합하는 단기적인 평화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유엔 연설을 준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자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동안은 사실 북한에 대한 논의가 양자회담이나 육자회담 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문 대통령의 주문으로 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외교의 틀이 좀 등장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도 육자회담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어떻게 북한을 압박하는가 또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가가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수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제 대북 군사 위협과 핵무기,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공조를 맺는가 이것은 그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죠.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다음에 이 결의안 2375를 이제 한반도 외곽에 다른 국가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다든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둔다든지 또 독일 메르켈 총리는 또 역할론도 주장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다자주의를 언급하신 것은 뭐 육자회담 말고 그 대안으로서 어떤 다자적인 외교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 대북 문제 그리고 핵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가 그것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사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 대통령의 유엔 역할론을 공개 제기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 특사론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북한이 이런 상태라면은 어떤 특사가 간다 그래도 과연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화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쪽이 뭐랄까요,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이제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한 어떤 큰 실망과 좌절감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 차원에서도 이렇게 심할 정도의 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 간의 수준에서는 강한 발언, 말 대 말 이런 구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제 평화 압박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건데 베를린 구상 때와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베를린 구상을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태도를 견지하셨는데 그때 또 북한 도발이 하필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예. 굉장히 그 톤을 줄이셨죠. 하지만 그때 제안했던 대북 한국과 북한 간의 이제 군사 회담이라든지 인도주의 회담 그리고 이제 서로 긴장 완화 조치 이런 것들이 북한이 전혀 수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정전 기념일인 7월도 그냥 지나갔고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때 베를린 구상 차원의 어떤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북한의 도발 수위를 줄이고 북한 이제 핵 개발과 그 대륙간 탄도탄 완성을 향해서 고삐 풀린 그 말처럼 뛰어가는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 일단 제어해야 된다 이러는 현실주의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이번 유엔 연설에서 주목받는 부분이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이유 왜라고 보십니까? 그 많은 경우에 그 이야기된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 더 큰 파장과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지적입니다만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북한 네. 인권 문제가 누락되었죠. 그것이 역대 정권의 이제 유엔 연설에 비하면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러 가지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라는 단어를 32번이나 언급하셨지만 또 촛불, 사람, 민주주의, 사람 중심 경제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대통령 당신이 인권 변호사 그리고 난민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스스로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모습 자체가 인권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 전혀 의심할 바 없는 그런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짧은 연설에 포함할 이유가 없었고 두 번째 또 누락된 것이 있죠. 네. 일본군 종군 성노예 문제를 역대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언급하였는데 이번엔 네. 그것도 누락된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실은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지만 투트랙 전략, 다른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네. 해석할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토요일 새벽 북한 리용호 외무성의 유엔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글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 다음에 뭐 개 짖는 소리, 막말의 예. 대가를 받을 것, 모든 것을 보고 대가를 받을 것, 뭐 이런 굉장히 그 뭐랄까요 심한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이용호 외상의 연설도 그다지 뭐 부드럽지는 않겠죠. 예. 아무래도 중심 메시지는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개발은 자위권 차원의 결정이다. 이것은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자위적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이 지금 격앙된 상태이긴 한데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제안에 대한 화답은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 북한 선수단이 굉장히 그 성적이 좋았죠. 예. 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그 3인방을 직접 그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인천에 보내서 선수단을 치하하고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일 그 전에 북한 지도자가 매스 게임을 통해서 북한 주민 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이번에 김정은 정권은 스포츠 강국을 통해서 공화국의 위대함을 선전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예. 중요한 것이죠. 데니스 로드만도 초청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 게임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체국인 한국 정부의 배려와
또 IOC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북한 네. 선수단이 어떤 예선을 통과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융통성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고려 사항이고,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북한이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남북 관계 물꼬를 튼다든지 북핵 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는 어떤 마중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북한의 제스처는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대화가 진전이 된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북핵 문제 해결의 원인이라든지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크나큰 변곡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과 결과, 현상과 그 시작을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문 대통령이 예상과 다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연설을 호평하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예상 밖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격앙되고 예. 강한 메시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 상태로는 대화하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때고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네. 확인을 한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 사실 15분 예정이 돼 있었는데 42분이나 예. 시간을 넘기면서 했죠. 거기서 또 한국이 환영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그 안보 공약을 철저하게 확인한 것이죠. 네. 이것이 또 한국과 일본의 우려였는데 그것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면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비단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확인됐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건 좋은 것 같은데 한반도 주변 미군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한국이 최첨단 무기를 획득하고 개발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한 논의의 장이 좀 열린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앞서가는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략 자산의 이제 순환 배치도 자세한 내용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이런 그 최첨단 그 폭격기라든지 또 핵잠수함의 핵 추진 잠수함이죠. 그다음에 SLBM 그 핵무기가 장착된 그것이 한반도 영해에 그 투사가 된다면은 예. 이것은 그 대북 제재, 대북의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억지력 확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SLBM의 이제 사거리가 북경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의 반발이 불보듯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의 이런 미국의 폭격기를 주둔한다 한다면은 그 또한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고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렇게 격하게 반발했는데 이렇게 핵무기, 예.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에 투사된다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전략 자산을 한국에 순환 배치한다고 해서 그 통제권을 한국과 나눌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 확산, 비확산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럼 한국 자체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209호와 214호는 북한의 소위 깡통 잠수함이라고 그러죠. 60년대에 개발한 예. 그 잠수함과 맞서면은 백전백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국방비를 들여서 장보고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충분히 많은데 북한 잠수함을 괴멸할 수 있는 언제든지 여기에 왜 꼭 핵 추진 잠수함을 또 그 큰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는가? 개발을 한다 그래도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핵 연료의 안정적인 그런 제공이 필요하고 또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는 핵 추진 잠수함이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209, 214 디젤 잠수함 가지고도 북한의 잠수함을 모두 다 감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격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그 예산을 꼭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네. 너무 선심 그 정책이 아닌가, 예산에 대한 그 나라 빚에 대한 걱정이 국민 사이에 많은데 이것도 좀 국방 예산에 적절한 사용 차원에서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국이 새로운 대북 행정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가장 강력한 독자 제재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제 말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는 것이죠. 예. 정당한 그런 사업이더라도 그 북한 기업과 이제 사업을 하는 그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한다는 것인데 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2005년이었죠. 방코 델타 아시아에 2,500만 불 상당의 북한의 비자금이 은닉되어 있어서 그 은행과의 거래를 이제 중지시켰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네. 그때 북한이 굉장히 격하게 반발을 했죠. 사실 2,500만 불이라 그런다면은 이제 어느 국가의 재정으로 볼 때는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니었는데 북한이 두려워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비자금이 들통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금융 제재가 한 번 시작하면 이게 끝없이 점점 더 큰 그물과 같은 금융 제재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때 격하게 반발했고 그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미국이 그때 한 발 물러섰었죠. 그래서 그때 농담으로 했던 게 2,500만 불이면 뭐 유명한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의 연봉보다도 적은 액수인데 왜 이렇게 북한이 심하게 반발하는가. 예. 그렇지만 그만큼 북한은 이런 비자금, 특히 통치자금과 그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